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이 음모를 전개한다. 2. 한미 대응 방안. 3. 시진핑의 파국적 실패.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이 미국을 꺾었습니다. 비록 시뮬레이션이긴 했지만 중국의 신개념 유령 전투기가 F-35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지금 전 세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미국은 물론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하이급 주력 전투기로 F-35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공산진영 나라들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스텔스 전투기라는 F-35로 질적 우위를 선점한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의 유령 전투기가 실기체로 등장한다면 지구상 어떤 나라도 중국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되려 철저히 영공을 농락당하고 중국에 끌려다니기만 할 텐데요. 오늘은 미국을 이긴 중국 유령 전투기를 철저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 SCMP가 아주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난징항공항 천대에서 발표한 논문에 기반을 둔 해당 기사는 미 공군 주력기인 F-35, 중국이 개발 중인 AI 지휘 전투기의 모의 공중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별로 특별할 게 없는 기사지만 문제는 결과였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덮고 중국의 AI 기체가 고작 8초 만에 F-35를 격추하며 압승을 거둔 것입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결과였는데요. 외계인과도 싸울 수 있다던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중국이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AI 전투기 앞에서는 종이 비행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F-35는 30km 전방에서 미사일을 어깨너머로 발사하는 비상식적인 전술을 구사하는 중국 AI 전투기에 반응조차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는데요. 이런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기체들의 성능 차이가 매우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1.6인 F-35의 최대 중력 가속도는 라인치가 한계지만 AI가 지휘하는 중국의 전투기는 마하 51을 넘나드는 극초음속 비행으로 최대 중력 가속도가 10일째에 육박하는데요. 오죽하면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령 전투기라는 별명까지 퍼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실 들린 말도 아닌데요. 놀랍게도 중국의 유령 전투기는 완전한 무인체계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국 유령 전투기가 F-35를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밝혀지는데요. 5세대 전투기 이후 미래 항공전의 가장 큰 제한사항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입니다. 공중전의 개념을 제시한 제2차 세계대전의 스핏파이어부터 등장과 함께 5세대기 정점에 올라선 F-21 랩터까지 전투기에 적용되는 항공 기술은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만고불변의 법칙으로 여겨졌던 건 파일럿의 역할을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기를 설계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숙련된 전투 조종사라 하더라도 플러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9G를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3G를 30초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나마 플러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체내 혈이 발 쪽으로 몰리면서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마이너스 중력 가속도의 경우 반대로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핏줄이 터지는 레드마웃이 발생하는데요. 블랙아웃은 격정적인 중력 가속도 상황에서 벗어나면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레드아웃은 눈과 뇌의 모세혈관이 터지거나 심할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기 비행 중에 레드아웃이 발생하면 아무리 고도로 훈련된 파일럿이라 할지라도 홀로 극복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현대의 전투기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일럿이 모종의 이유로 기체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여 15초 이상 입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조종석을 사출하는 데드맨 스위치 등의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하지만 마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파일럿의 생명 유지를 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하기에 유인 전투기의 기체 성능에는 한계점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하더라도 파일럿의 생명을 완전히 담보하지도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일례로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F-15K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로 일대가 추락하면서 파일럿이 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이 기체 구조상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하는 라팔은 같은 이유로
2007년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도 라팔의 유일한 추락 사고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F-22 랩터 역시 2009년에 파일럿이 의식을 상실하면서 기체와 함께 추락,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자체적인 조사에 따르면 전투기 파일럿들이 겪는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은 100만 시간당 약 933회에 달합니다. 심지어 이는 플러스 중력 가속도 기준으로 7.5G 이상의 급격한 기동을 실시하지 않는 통상 비행을 기준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실제 파일럿들이 전시에 경험하는 도그 파이트의 경우 5분 이상 지속되면 100명의 조종사 중 19명 이상이 의식 상실에 노출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요. 이는 특히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대한민국은 400여 대의 전술기 보유량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FA-50, KF-16, F-15K, 그리고 120대 양산 계획 중인 KF-21까지 4세대, 4.5세대 전투기를 주력으로 운용하는데요. 이는 곧 4세대 이상의 전투기와 WVR, 도그파이트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파일럿들은 적에 의한 피격 외에도 늘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의식 상실이라는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무인 전투기 개발의 최선두를 달리는 건 유감스럽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무인 전투기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 운용 기술과 AI 운용체계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는 최근 퇴역 전투기 중 일부 개체를 무인 드론으로 개조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미그 21을 기반으로 제작된 J7300여 대가 그 첫 대상인데요. 현역 운용 시절 최대 속도가 마하이에 육박하던 J7이 무인 전투기로 개수된다면 중국은 아무 손실 없이 다미카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15개의 비행 대대를 얻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직 무인 전투기 개발과 운용은 걸음마 단계이긴 한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계속 중국이 퇴역 전투기를 드론으로 개조해 나간다면 향후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는 대단히 현실적이며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시진핑이 천명하였듯 중국은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전수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구상 속에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타격 역시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꼭 주한미군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택에 따라 대만 침공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만 전쟁 발발 시 중국 북부 전구, 동부 전구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상대하기 위한 전력으로 운용될 것입니다. 특히 동부 전구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한 대, 2개 해병여단, 2개의 공군기지, 1개의 로켓군 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부 전구는 2개의 해병여단을 한국 서해안으로 침투시켜 수도권을 장악하고 그 사이 로켓군으로 원거리 타격으로 주요 군사기지를 파괴할 속셈인데요. 여기서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전략 목표물에 앞서 소개한 드론, 전투기, 무인 전투기 등이 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통 심각한 상황이 아닌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 또한 이에 대한 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대응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해, 함정을 통한 요격입니다. 일례로 8척을 운용 중민 대구급 호위함에는 각 함정에 한국형 수직발사 체계 KVLS가 16셀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KVLS는 현재 미군에서 운용 중인 41 스트라이크 팩과 동급의 무기 체계이지만 셀 면적은 180%, 셀 길이는 120%, 무장 탑재 능력은 185%, 화염 처리 능력은 135% 향상되었는데요. 아무리 무인 전투기의 기동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3세대 이하의 전투기에 기반한 이상 큰 위협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군기를 통한 항공요격입니다. 2025년이 되면 만에 하나 KF-21 양산에 차질이 생긴다 하더라도 5세대 전투기 F-35A 39기, 4세대 전투기 F-15K 59기, KF-16 132기, F-16 TBU 34기, 3세대 전투기 F-5E와 KF-5E 80기 등 약 350대의 전술기가 현역으로 운용 중일 텐데요. 여기에 FA-50 60기를 포함하면 최소 수량만 41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군사 관계자들은 이 중 20% 내외가 동시간에 수도권 영공방어에 투입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시도 중민 무인화 전투기들은
2.54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현용하는 대한민국의 공중 전력으로도 서해의 물고기들에게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지상 요격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적어도 방공망은 고체 추진 방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가 마하 2.1에 달하는 신궁과 5km 이하 적어도 접근체에 대한 절대 방어를 담당하는 K-31 천마가 배치됩니다. 그 다음은 천궁 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K-917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운용하며 기동력까지 확보한 천궁 시리즈는 140km 범위 내에서 마하사의 무인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4년 개발 예정인 LSM이 있는데요. 한국형 사드도 불리는 LSM은 아직 정확한 스펙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애초에 대탄도탄 유도 요격의 역량이 맞춰진 만큼 무인 전투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요격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무리 촘촘한 방공망을 갖췄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당장이야 중국의 무인화 시도는 제27에 그치고 있지만 대기줄에 서 있는 퇴역 전투기만 하더라도 무려 3,000대에 달합니다. 유사시 중국이 우리 방공망을 약화하기 위해 무인 전투기를 대거 전개한다면 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서해상에서 격추하는 것입니다. 민간인의 피해나 산업시설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선 직접적인 물리적 타격 능력을 갖춘 하드킬 대드론 전력과 제어권을 상실케 하는 소프트킬 대드론 전략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통해 하드킬 방식의 한계가 도출되면서 소프트킬 대응 방안 확보에 지나치게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데요.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이 구분되어 있다는 속담처럼 무기체계는 모든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시 잊고 있던 사이 최근 K9 폴란드 도입 3차 물량을 출고하면서 1단계 납기를 완료한 건데요. 이는 지난 2022년 8월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초도 물량 출고 기준으로 고작 3개월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정말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이쯤이면 한국 무기체계를 의심하는 사람들조차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국내 일각에선 경고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나치게 성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열광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입니다. 온갖 암수가 판을 치는 국제교역에서 한국과 우리 군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인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토록 빨리 요구 물량을 보낼 수 있었는지부터 다른 곳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폴란드 방산 계약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폴란드행 K9 자주포 3차 물량 12대가 출고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초도 물량 24대, 2차 물량 12대에 더해 총 48대의 K9 출고를 완료하면서 사실상 폴란드 방산 계약 1단계 납품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경이로운 속도인데요. 한국은 지난 2022년 8월 폴란드와 3조 2천억 원 규모의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164문을 추가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1년에 약 55대의 K9를 납품하면 1차 실행 계약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납기보다 규모 면에서 1차 실행 계약의 2배가 넘는 2차 실행 계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폴란드 방산 계약 당시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에 따라 붙는 구설수는 많지만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폴란드에 수출한답시고 국군 물량을 뺏어면 대한민국 안보는 어떻게 하냐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까내리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만보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실제로 이번 3차 물량 또한 우리 군의 창정비 물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리 방산 수출이 장기적 이득이라 해도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중국이고 북한이고 하루가 다르게 전쟁의 징후를 보이는 마당에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강의 전력 중 하나를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수출해도 되나 싶은데요. 언론에서는 군이 당장 사용하지 않는 정비 물량이다 라며 문제없다는 식이지만 어찌되었든 군의 물량을 변동했다는 건 변함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군사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언론이 만들어낸 소동의 오류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자가용 종합검사 주기가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소를 찾고 차량 검진을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는 하지만 아마 이 시간이면 1년의 과정을 마무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셨을 텐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군사 분야와 민간 분야의 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병대대에서 K9를 운영하다 10여 년이 지나면 체계 창정비 주기가 돌아오는데요. 여기까지는 승용차의 종합검진과 비슷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창정비라는 게 추가 개량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 개 포병대대는 통상적으로 아포 18대로 구성되는데요. 만약 군사 분야와 민간의 창정비 공정이 똑같다면 이 막대한 병력이 4개월을 훈련 한 번 못 해보고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창정비 기간 일선의 병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 대체 장비, 통칭 F를 따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비가 오래 걸리는 만큼 해당 기간 사용할 임시 장비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렌터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폴란드로 보낸 1단계 물량 48대의 KV, 바로 EMF 장비입니다. 언론에서 표현한 당장 필요 없다는 말은 이런 의미인데요. 즉 폴란드에는 보험성으로 비축해 둔 물량을 보내고 대신 K9 신품이 생산되는 대로 우리 군의 창정비 예정 물량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기다리면 새 K9를 받을 수 있는 우리 군이 훨씬 이득인데요. 이쯤이면 오히려 폴란드가 억울한 수준입니다. 물론 애초에 이런 방식은 폴란드가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 정평이 나 있는 한국의 우수한 창정비 실력을 믿고 MF를 창정비해서 보내달라고 한 건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심각한 안보 공백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만큼 가장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납기일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상당한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당장 독일만 봐도 이제는 정비 능력마저 의심받는 상황인데다 MF라 하더라도 납기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비가 느리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상당히 놀라운 능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폴란드와 나머지 436대의 K9 2차 실행 계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폴란드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K2흑표도 마찬가지인데요. 긴급 소요분 1차 물량 180대를 폴란드에 우선 공급하고 2차 물량부터는 폴란드 군사체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지화 모델 K2PL 820대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되는 건 정말 급한 물량뿐이고 대부분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총액 40조 원이라더니 정작 핵심인 2차 계약은 죄다 폴란드 현지 생산이냐라는 건데요. 특히 2022년 연내 계약을 추진 중이던 2차 계약이 올해로까지 미뤄지면서 폴란드가 라이선스 마진율을 후려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만 방산대박이지 정작 좋은 일은 폴란드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해서 이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방 예산을 GDP 대비 4%까지 인상했습니다. 이는 나토 회원국 중 최대 규모인데요. 지난해 폴란드 국방비가 GDP 대비 2.4%에 불과했다는 걸 감안하면 1.6배 이상을 단 1년 만에 인상해버린 것입니다. 폴란드가 안보와 군사 분야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내부에서는 왜 한국 무기체계를 절충력도 없이 제값주고 사왔느냐는 문제적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폴란드 국민 입장에서는 신생 브랜드나 마찬가지인 한국 무기체계를 수십조 원이나 턱턱 지불하고 사오는 폴란드 정부가 성 믿음직하지 못한 것도 당연합니다. 그나마 한국 무기체계가 속속 현지에 도착하면서 급한 만큼 믿을 수 있는 걸 사왔다는 식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태가 좀 안정화되는 대로 라이선스 마진율을 깎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해줬으니 한국에서 양보 좀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마냥 한국의 나쁜 얘기도 아닙니다.
한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선 폴란드라는 방산하고 유럽 총판이 필수적입니다. 유럽에 대한민국 무기체계 대리점을 세우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높은 마진율을 주장하기보다는 약간 양보하더라도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유럽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K2PL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정작 한국에만 모든 수익이 돌아간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방산 시장에 뛰어들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요. 결국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사이에서 최근 북한의 군사 도발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온 국민의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현무5 미사일을 공개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간 현무5 미사일은 괴물 미사일이라고만 알려진 채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요.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8초 가량의 현무5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소식에 따르면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8, 9톤에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으며 최대 사거리가 3,000km 이상일 것이라고 합니다. 사거리만 놓고 보면 어떤 탄두를 탑재하든 북한 전역을 완전히 기부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한국이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현무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은 현무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북한이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전방위적이고 위험 수위를 넘는 무차별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군 당국은 연이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해 현무5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무5 미사일은 단 한 발로 북한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일명 괴물 미사일로 불리고 있을 뿐 그간 현무5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는데요. 2021년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이후 대량 응징 보복용으로 개발이 급속히 진전된 현무5는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는 얘기만 나왔을 뿐 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대표적인 비닉 무기였습니다. 우리 군이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현무5 미사일의 공개를 검토한다는 것은 전술핵 위협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에 제대로 판단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술핵으로 한국을 공격하면 북한 지휘부도 그에 상응하는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는 것이죠. 앞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는 8초 가량의 현무5 비행 영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5가 음속의 10배 이상으로 비행 후 표적을 타격할 경우 그 파괴력은 소형 전술핵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이지만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핵무기가 아니기에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그 위력은 엄청나기에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무기체계이죠. 현무5는 북한의 탄도미사일보다 더 정확하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나라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갱도의 지휘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관통력이 뛰어난데요. 현무5는 도발 원점에 대한 쪽집게, 초토화가 가능하게 북한의 지휘부와 핵 미사일 시설 등 도발 원점이 아무리 지하 깊숙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무5 한 발이면 초토화할 수 있어 우리 군의 포복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 능력이 레드라 임금지선에 근접한 만큼 현무5의 전력화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간 알려졌던 수년 내보다 더 빠른 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개발 완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70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쏟아부어가며 만들어낸 대한민국 괴물 군대의 가장 살벌한 무기가 바로 현무 미사일인데요. 한국형 유도탄인 현무 시리즈 중 현무1은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탄도 미사일인 현무2와 순항 미사일인 현무3이 실전 배치돼 있습니다. 현무4부터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는데 탄도 미사일인 현무4는 2017년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이후 개발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는 탄두 중량이 무려 8, 9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될 때까지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폭발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은 노하우로 현무5의 탄두 중량을 현무4보다도 3배 이상 늘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재래식 무기의 폭발력 최대치는 10톤 정도이기에 탄두 중량 8, 9톤이면 세계 최대급 이력입니다. 전술 핵무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십 개를 동시에 터뜨리면 핵과 맞먹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데요. 핵폭탄으로는 지하 50m 정도밖에 뚫을 수 없지만 현무5로는 지하 100m보다 더 깊은 링도 속의 표적도 파괴할 수 있게 오히려 관통력 면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더 우수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발사했던 나로호의 출력이 70톤 100톤이기 때문에 현무5가 그 이상의 출력을 가진 미사일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위성 발사용 우주 로켓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에 따라 많은 이들이 누리호 발사를 ICBM 기술 확보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도 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당시만 해도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추진 체계를 적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5월부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고체 연료 추진 체계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액체 로켓의 경우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지만 고체 연료를 사용한 로켓은 따로 주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일로 등에 오랜 기간 배치해 놓을 수 있죠. 최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ICBM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한국형 고체 연료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라 일각에서는 현무5가 무려 핵탄두 70톤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무5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후 개발됐기 때문에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돼 있던 현무4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그 사거리에 제한이 없어졌는데요. 현무5의 탄두 중량을 줄일 경우 3000km 이상까지도 날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3000km에 달하는 최대 사거리를 자랑하는 현무5를 보연 채 유사시를 대비해 암묵적으로 주변국들을 조준하고 있다는 소식에 북한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으로서는 크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중국은 최근 한국의 현무5 관련 기사를 대서특필하며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은 첨단 미사일 무기 연구 개발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한국이 공개한 최초의 중거리 고성능 탄도 미사일로 현무5를 소개했습니다. 괴물 미사일 현무5가 핵무기와 맞먹는다며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된다고 우려의 시선을 제기했는데요. 현무5가 북한의 미사일 사일로와 포병부대에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현재 이러한 현무 미사일을 알려진 것으로만 최소 6,000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총 6,000발 넘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 보유량은 무려 800만 발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머무르지 않고 국방부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차세대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로켓기술연구원을 추가로 신설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현무 미사일의 성능 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사일의 성능을 정확도와 속도, 파괴력 등 모든 면에서 최대치로 고도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현무 미사일의 생산 라인 증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이 개발했던 현무 미사일은 지상 발사만 가능했던 제한적인 미사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지만 2022년 현재 한국의 현무 미사일은 육군과 해군, 공군이 동시 운용하게 될 만능형 미사일 플랫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현무 미사일에 관한 3종의 성능 개량화 과정이 새롭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기대가 커졌는데요. 잠수함 발사형 SABM 현무4 미사일과 이지스 구축함형 현무4 미사일은 지상 발사형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발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 개발이 시작된 KF-21 전투기 장착형 소형화 현무4 미사일까지 현무 미사일 3종에 포함되었습니다. 일각에선 지상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바다와 공중에서 발사하는 현무 미사일 역시 유사시 충분히 핵무기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국방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국의 지속적인 기술력 습득으로 인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 전역을 겨냥할 수 있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대형 탄도 미사일을 갖추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유 소식만으로 계속해서 한반도를 위협하는 주적인 북한과 중국,
일본의 강력한 경고가 될 것 같은데요. 주변국들이 한국에게는 함부로 건들면 순식간에 적국을 초토화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